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.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1%의 과장도 없는 실화임을 밝혀둡니다. 저는 원래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뭐 흔해 빠진 레파토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날 일로 인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고 진짜 겁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야기를 풀자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항상 학교 마치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. 그 두 친구를 가명으로 현우와 권학이라고 하겠습니다. 저희는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나면 낚시를 가곤 했었습니다. 그때 그 시절에는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PC방을 가면 항상 그거 하는 사람들로 엄청 붐볐거든요. 하여튼 저희는 PC방보다는 낚시를 많이 좋아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하루 용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. 근데 PC방 한두 시간 하고 나오면 뭔가 삶이 무료하고 현자 타임을 많이 느꼈죠. 때문에 1,000원짜리 찌하고 2,000원어치 지렁이만 있으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.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물려오는 물고기, 그리고 탈탈 터는 그 손맛의 쾌락에 건전한 취미를 가진 코찔찔이 3인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취미가 쭉 이어져서 쉬는 날이면 바다로까지 낚시를 다니는 낚시꾼이 되었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학교를 마치면 낚시를 가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그냥 PC방에서 놀고 돈 다 쓰면 나무 아래 있는 정자에 가서 앉아 놀곤 했습니다. 그런데 한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. 친구 중에 권학이라는 친구가 어떤 누나를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친누나인가? 아니면 아는 사람인가?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나를 직접 데리고 온 권학이가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서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. 누구냐고. 근데 권학이는 그 옆에 서 있는 누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. 그저 다짜고짜 계속 따라오면서 같이 놀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. 당연히 저희는 낯선 그 누나가 반갑지가 않았고 우리가 싫다고 했는데도 그 의문의 누나는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왔죠. 근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 누나가 뭔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 듯 보였어요. 그리고 우리랑 다 같이 놀자기보다는 그 누나는 권학이라는 친구한테만 유독 집착하는 듯 보였습니다. 우리가 PC방에 간 걸 한번 목격한 후로는 자꾸 PC방 갈 시간쯤 되면 권학이 보러 그 누나가 계속 PC방에 찾아오고를 거의 몇 주간 반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있던 그날입니다. 토요일이 된 우리는 용돈을 모아서 냄비와 가스버너, 그리고 라면이랑 주스, 간식 뭐 이런 것들을 사서 놀러 가는 기분인 양 낚시터로 가기로 했죠. 그렇게 우리가 낚시터로 향하기 위해서 동네 슈퍼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그 누나와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예상처럼 저희 낚시터까지 그 누나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. 저희가 따돌리기 위해서 막 뛰어도 봤거든요. 근데 계속 따라왔어요. 거기가 산길이기도 하고 같이 가기엔 좀 위험해서 신경 쓰여서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 누나가 귀신 씌인 사람일 줄은 몰랐죠. 하여튼 그 누나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되었어요. 그 당시 저희가 매일 가던 낚시터는 본리지라고 하는 저수지였습니다. 우리는 그곳을
남평문씨 아지트라고 불렀어요. 지금은 자연휴양림이 개발이 돼서 저수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막 울창한 숲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예전엔 진짜 낚시하러 다니면서 멧돼지랑 야생동물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그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날 낚시 여정을 떠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누나가 따라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여자가 가기에는 길도 험하고 또 멀기도 했거든요. 네이버에서 도보로 찍어보면 거의 1시간 37분?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린다고 나오는데 심지어 굴곡진 오르막길도 넘어야 했거든요.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따라왔다가 중간에 집에 가야 된다고 막 낚시를 초치게 될까봐 걱정이 반이었습니다. 우리가 저때 도착한 시간이 완전히 해가 지기 전이었거든요. 아무튼 결국 그 누나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. 여자랑 함께 놀러 가면 좋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래요. 남자라면 누가 여자를 싫어하겠어요.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저희 친구들이랑 제가 뭐 상대방 얼굴 평가할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그 누나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 누나가 못생긴 것도 아니었고 또 이쁜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? 좀 미안하지만 소름 끼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비정상적으로 눈이 컸었어요. 진짜 눈이 정말 컸었는데 뭔가 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큰 눈이랄까요? 검은 자도 조금 비정상적인 느낌도 있었고요.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된 김에 누나, 저희 낚시 저녁까지 할 건데 그렇게 밤늦게까지는 할 건 아니니까 무섭다고 막 집에 가자고 그러면 안 돼요. 우리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. 이러니까 그냥 대답도 없이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. 그렇게 저희들은 낚싯대를 펼쳐놓고 친구들과 다 같이 부탄가스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캠핑 분위기 내려고 되도 않는 캠프파이어도 했었어요. 하여튼 그렇게 새 찌질이는 토요일 저녁을 강가에서 불장난하면서 그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.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그 누나가 아예 신경이 안 쓰일 순 없었거든요. 근데 그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심히 권하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요. 아무튼 좀 그냥 마냥 방치하기에는 마음이 안 좋아서 저희가 그랬어요. 누나, 일로 와서 라면 좀 먹어요. 하니까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.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라면을 덜어주니까 한 젓갈 한 젓갈 먹더라고요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진짜 그 커다란 눈으로 권학이라는 친구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. 해가 져서 그런지 저는 그 상황이 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라면을 먹고 다시 낚시를 시작했어요.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자면 우리들은 거기가 저녁만 되면 물고기도 많고 입질도 이렇게나 잘 들어오는데 낚시꾼들이 왜 여기 안 오나 그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. 다른 곳들은 저녁만 되면 다 사람이 빠글빠글한데 유독 그 저수지에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만 알고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예전에 오늘 이야기하는 일을 저희가 다 겪고 나서 집에 간 뒤에 제가 우리 동네 토박이인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저수지에 대해서.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가지 말래요.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요.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참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? 저희 뒤쪽에 계속 멀뚱멀뚱 서 있던 그 누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. 뻥 안 치고 불러도 대답도 없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저희 셋 중에 그 누나 걱정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아무도 선뜻 먼저 찾으러 가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. 저 역시도
오줌 마려운데 일부러 참고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현우라는 친구가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. 얘가 통화 터지게 할 겸 또 오줌 싸러 혼자 낚시터를 떠나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. 근데 한 4분가량 지났을까? 갑자기 현우가 소리를 치는데요. 얘들아, 빨리 좀 와봐. 빨리. 이 새끼 미쳤어. 그렇게 남아있던 저랑 권학이랑은 서로 현우에게 가보라고 떠넘기고 있었어요. 하지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게 됐거든요. 근데 가보니까 현우는 토끼 눈이 돼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고, 그 누나는 부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나란히 있는 부부 무덤 위에서 누나가 올라가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막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데, 너가 야밤에 뭘 이렇게 시끄럽게 놀고 있노? 뭐하고 놀길래 그리 재밌나? 이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혼자 갑자기 깔깔깔깔깔깔깔 막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. 반대편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랑 제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. 장난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뭔가 이중인격 아시죠?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할머니가 되었다가 또 본인이 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소개하고 이야기하고. 근데 그 목소리가 진짜 할머니 흉내를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.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누나의 눈깔이 뒤집어지면서 막 미친 듯이 웃는데, 우리는 그 자리에서 권하기 데리고 그 누나를 버린 채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. 진짜 1시간 30분도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밝은 곳이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뛰어서 마을로 도착했죠. 여기까지는 그냥 그 누나가 정신병자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? 근데 이때까지 저는 무서운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.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끼리도 서로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들은 친구들과 상의하고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나는 현재 고인입니다.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, 그날 저희가 그 누나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산길에 낚싯대하고 냄비하고 가스버너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막 냅다 뛰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저는 그 냄비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나중에 엄마가 그거 찾아오라고 할까봐 되게 겁이 났었어요.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낚시 가서 냄비 태워 먹고 막 잊어버리고 오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분노 게이지가 좀 쌓여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전에 말한 듯 그 낚시터를 가기 위한 길들이 언덕길들이 많았고 야생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훼손되지 않은 마을 산에 있는 곳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는 길은 더욱더 무섭고,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 공포를 주기에 진짜 무리가 없는 그런 무서운 장소였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달리고 막 달려가지고 환한 빛이 있는 그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아, 진짜 지옥에 있다가 천국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산에 혼자 남은 누나는 어떻게 됐냐고요? 솔직히 그때 그 누나를 버리고 막 도망 나오면서 그 누나까지 생각할 겨를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가로등이 하나 있었거든요. 가로등 밑에서 막 터질 듯한 숨을 막 몰아내시고 있었어요. 걸어서 1시간 40분 걸리는 거리를 쉬지 않고 그렇게 뛰어왔으니까 막 숨이 엄청 찰 거 아니에요. 사람이 그렇게 쉬지 않고 한계점을 넘어서 달리잖아요. 귀에서 심장 소리가 납니다. 두근두근 하는 그 진동이 귀에서 느껴져요. 아무튼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나서 차도 지나다니고 거리에 밝은 상가들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우리가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 누나가
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도 모르고 거기가 첩첩산중이라서 다니는 차도 없거든요. 그래서 누나가 잘못되거나 뭐 실종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?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드는 거예요. 내려오고 나서.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, 일단 112에 신고 좀 하자. 혼나는 건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친구들 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 있었어요.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기에는 그 상황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.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112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부모님한테 말하고 신고하기에는 혼날 게 뻔히 보이니까.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단골로 가던 PC방 있잖아요. 그 PC방 가서 전화를 빌리려고 했어요. 근데 당시에는 밤 11시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였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11시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PC방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뭐 가끔 가는 PC방이었지만 알바생 형이랑도 친하고 사장님이랑도 친하다 보니까 당연히 PC방 가서 전화를 빌리는 게 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저희 셋은 그 PC방으로 향해가지고 알바생 형한테 전화 좀 빌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지금 112 신고해야 될 일이 있다고.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빌려달라 그랬으면 그 형도 빌려줬을 텐데 경찰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서로 자기가 말하겠다고 막 그렇게 떠들다가 한 명만 말해라, 너가 말해봐 이러면서 현우를 찝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현우가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막 숨을 돌리면서 한참 막 뛰어왔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. 그래서 PC방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한 잔 떠먹으면서 PC방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보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. 맨 구석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였는데 내 눈이 잘못됐나 의심을 했다니까요. 제가 무슨 말 할지 예상이 가시죠? 그 예상하는 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누나가 저기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내가 잘못 본 건가? 닮은 사람인가? 잘못 본 거겠지 이러면서 애써 아니겠지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 그쪽을 못 본 상황이었어요. 알바생 형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그때였습니다. 그 PC방 알바 형이 제 나머지 친구 2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니들이 말하는 그 여자애 맨날 너네 옆좌석에 앉던 걔 말하는 거 맞지? 걔 저기 앉아있는 쟤 아니야?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왜냐하면 그 누나를 두고 온 낚시터부터 여기 PC방에 있는 곳까지 거의 도보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. 그리고 거기가 밤이 되면 사람도 거의 안 오는 길인데다가 만약에 누나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차를 발견해서 히치하이킹을 했다고 쳐도 우리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거기가. 게다가 누나가 히치하이킹 뭐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길을 달려오는 동안 우리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가 한 대도 없었던 데다가 그리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같은 거? 그런 거 없었습니다. 거기를 벗어나려면 꼭 저희가 달려왔던 그 길 말고는 그때는 전혀 다른 길이 없었어요. 우리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산에 있어야 될 누나가 그 앞에 컴퓨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빼꼼히 머리를 보이고 있는 걸 보고서 현우가 혼자서 그 누나한테 터벅터벅 다가가더라고요. 그리고는 이렇게 얼굴을 확인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사람들 다 쳐다보도록 소리를 치는 거예요.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개같은 년아.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마우스를 집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. 막 던지려고 하면서. 그래서 저하고 권하기하고 현우를 말리러 그렇게 막 뛰어갔어요. 근데 거기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. 현우가 그 누나한테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해봤더니 그 누나가 맞는 거예요. 누나, 어떻게 우리보다 여기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?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나가 대답을 했어요.
그런데 거기서 누나가 했던 그 대답 때문에 현우가 갑자기 빡이 돈 거예요. 왜냐하면 사실 현우는 그 누나의 입에서 예를 들어서 나 너희가 갔길래 지나다니는 차가 있어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왔어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그냥 그날의 이야기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거기서 그 누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진짜 소름 돋게 그런 적 없는데? 그런 적 없는데? 그런 적 없는데? 계속 이러더래요 누나가. 그날 이후로 현우가 거의 한 1년 정도는 혼자서 못 잤다고 해요. 저하고 권하기는 모르겠는데 현우가 유독 우리들 중에서 후유증이 되게 많이 심했어요.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기이한 경험도 하고 귀신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목격하고 그랬어요. 원래 안 그랬는데.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날 일 때문에 어디 뭐 신경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더 믿기지 않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저희가 그 누나를 발견한 게 PC방에서 발견을 했잖아요. 저희가 도착해서 그 누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 PC방 알바 형한테 전화 좀 빌릴게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 설명하고 얘기하던 게 채 5분이 안 됐거든요. 근데 그 누나를 발견하고 거기 다가가서 누나의 컴퓨터를 봤을 때 그 컴퓨터에 사용시간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컴퓨터 사용시간이 24분이 찍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PC방에 도착한 걸 5분 전이라고 쳤어도 누나가 20분은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.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돌아왔던 한마디, 난 그런 적 없는데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권하기하고 현우 우리 셋은 그때 그 누나랑 낚시터를 간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저희랑 같이 갔던 그 누나는 누구였을까요? 누구도 믿지 않을 그 기억들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로 이렇게 품은 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 누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권하기한테 듣게 됐어요.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누나가 아니라 그 누나의 어머니였어요. 그래서 왜 연락이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그 누나의 어머니께서 다짜고짜 만나고 싶다고 말을 했대요. 솔직히 그 연락을 제가 받은 건 아니었지만 권하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제가 권하기였어도 누나의 어머니를 당연히 만나기 싫고 귀찮았을 것 같거든요. 그 당시 저희는 일부러 그 누나를 피하기 위해서 같이 PC방도 안 가고 누나가 다니던 길은 모조리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. 근데 권하기는 싫어요 내가 왜 만나요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냥 뭐 죄송한데 저 학원 가야 돼서 못 봐요 저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피하다가 결국에는 만나기로 했대요. 그래서 그 누나의 어머니께서 자기가 데리러 간다고 뭐 어디 건물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약속을 잡고 권하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한참 서 있었더니 차 한 대를 세우면서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세우더래요. 그러면서 차에 타라고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조석에 탔더니 어머니가 묻더래요. 너 막창 좋아하니? 네 막창 좋아해요. 잘 먹어요. 그렇게 아줌마의 차를 얻어 타고 갔던 곳은 막창집이었대요. 알고 보니까 그 누나의 어머니께서 대구 서구에서 막창집을 하셨었대요. 그래서 테이블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니까 막창도 준비해 주시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그걸 따서 따라주셨대요. 그래서 권하기가 그런 거죠. 저 학생이라서 술은 괜찮습니다. 어른이 주는 건 괜찮아. 한 잔만 받아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만 주세요. 그리고 나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 그 누나의 이름을 샘이라고 할게요. 그 어머니께서 물은 거예요. 우리 샘이랑은 어떻게 지냈었어? 우리 샘이는 어떤 아이였니?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누나 미쳤었어요. 저희 죽을 뻔했어요. 뭐 이렇게 대답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뭐 착했던 것 같아요. 말이 없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다고 해요.
그와 같은 질문이 끝나고 나자 그 누나의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나 꺼내더랍니다. 너 우리 샘이 죽은 거 알고 있지? 그 말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대요, 권하기가. 그래서 물었어요. 네? 죽었다고요? 왜요? 그러자 어머니께서 대답하시길, 우리 딸이랑 만날 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? 네, 솔직히 좀 이러면서 대답을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더래요.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대요. 중학교 때는 공부도 엄청 잘했었고 굉장히 성격도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는데 누나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새아빠가 이제 같이 집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새아빠가 그 누나한테 약간 몹쓸 짓을 한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나서부터 딸내미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런데 그 상태가 조금 많이 심각해져가지고 학교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견이 나오고 그 뒤로 집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엄청 많이 하고 뭐 자기 거 베개, 거울 뭐 이런 걸 누가 손을 대거나 만지려고만 하면 엄청 크게 화를 내고 좀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더래요.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긴 생긴 거죠.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누나가 갑자기 어떤 남자의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막 방 안 여기저기에 붙이기 시작하더래요. 그렇게 하루, 이틀, 일주일 넘게 막 사진을 붙여대더랍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여자애들처럼 그런 자기가 선망하는 아이돌들의 사진을 구해와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대는 건 줄 알았대요.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랍니다. 그러기 시작한 후로 집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잠자는 시간,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그 남자 이야기만 하더래요. 그래서 아줌마가 물어본 거죠. 네 방에 저 사진 그 남자 누구냐고. 그러니까 그러더래요. 권학이라고. 요거 듣고 나니까 앞선 이야기에서 그 누나가 왜 그렇게 권학이한테 집착을 했는지 좀 아시겠죠? 그런데 그 방 안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뭔가 권학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권학이도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고 찍는 그런 사진들이 아니라 멀리서 권학이가 뭔가 개인적인 걸 하고 있는 사진들을 도촬한 것 같은 그런 사진들 뿐이었대요.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도 이 남자애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제해라 나무라기도 했었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이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장사를 한 며칠 접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날짜까지 생각해놨었대요. 그런데 그 사이에 애가 집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. 눈시울 붉어지면서. 그런데 그 누나가 그렇게 죽기 전에 어느 날부터,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누나가 어느 날 집 밖에 하루 나갔다 오더니 며칠 정도를 막 멍하니 있더래요. 평소에 그렇게 제잘제잘 되던 권하기 얘기도 안 하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멍하니 있길래 좀 걱정을 했는데 얘 진짜 병원 한번 빨리 데려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어머니께서 가게 장사 마치고 와서 집 현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딸의 웃음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더래요. 문 밖까지. 그래서 계속해서 막 멍하니 있던 딸이었는데 딸내미가 뭐 때문에 저렇게 웃는가, 웃음을 되찾았나 싶어가지고 좀 반갑기도 하고 얘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현관문 열고 들어갔더니 딸이, 그러니까 그 누나가 휴대폰을 보면서 막 그렇게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있더래요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기니? 하고 휴대폰을 봤는데 휴대폰에는 검은 화면에 딸 얼굴만 반사되어 비치고 있더랍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 보면서 그냥 막 미친듯이 웃고 있던 거예요. 그때서야 엄마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하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니까 그 병원 가는 일정이 미뤄지던 사이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고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래요. 저는 이 이야기들을 권하기 통해서 이렇게 넘겨 들으면서
약간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권학이한테 물었어요. 야, 근데 아줌마는 이 번호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냐고. 그랬더니 권학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대요. 알려준 적이 없대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이클럽이라는 메신저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싸이월드 이전에 그 당시 웬만한 초중고딩들은 다 이용하던 그런 메신저였는데 거기 미니홈피에다가 그 메인에다가 자기 번호를 올려놨었는데 그 누나가 그걸 보고서 연락처를 추가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권학이는 그 세이클럽 친추 정도는 해줬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누나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누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평소에 누나가 말하던 그 권학이라는 아이의 전화번호가 확인이 된 거죠. 또 그리고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딸이 그냥 스토킹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대요. 그런데 진짜로 연락처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인데 저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. 근데 저 말고 권학이하고 현우, 다른 친구 2명한테는 계속해서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후에 저희는 그 낚시터는 간 적이 없어요.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거기는 다시 가서 낚시를 한 적은 없는데 그 낚시터랑 같은 지역에 있는 한 계곡에 가면서 생긴 일이거든요. 이거는 권학이 얘기는 아니고 현우 얘기인데 한날은 고기를 사들고 해가 진 열대야의 여름밤에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. 왜 꼭 그렇게 밤에 가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저희는 우리가 노는 곳에 우리만 있는 게 좋다 하는 생각에 좀 사람이 없는 장소, 좀 사람이 없을 시간에 많이 놀고 했거든요. 그리고 그 밤중에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. 그런데 한 가지, 저희가 그때 갔던 그 계곡의 특이한 점은 계곡 바로 위에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선 항상 소름 끼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. 그 밤중에도.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농장에 가축 잡아먹으려고 산에서 내려오는 뭐 사기나 야생동물 있죠? 걔네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. 사실 그 소리가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딱 그 자리가 완전 명당이었거든요. 물도 깊고 놀기도 좋고 그 주변에 풀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모닥불 피워도 산불 날 일도 없고요. 그래서 저희는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하고 했었습니다.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그 계곡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 2대를 끌고 이렇게 계곡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. 그때 권학이랑 제가 한 자전거를 탔고 현우가 혼자서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앞뒤로 달리고 있었습니다. 계곡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산길로 들어서면요, 가로등 하나 없이 달빛에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은근히 밝거든요. 달빛만으로도. 아무튼 저희는 들뜬 기분으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을 하나 오르고 난 뒤에 그 장소에 도착하려면 갓길로 빠져야 돼요. 왼쪽으로 빠져서 그 계곡이 있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현우가 혼자서 미친 듯이 막 직진을 하더라고요. 속도를 올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니 어디 가는데? 야, 이현우, 니 어디 가냐고 하면서 계속 불렀어요. 근데 들은 채도 없이 계속해서 혼자서 막 직진을 하길래 저희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켜봤습니다. 쟤 어디까지 가나.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자전거를 딱 세우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더니 저희랑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다시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서 내려오는 거예요. 막 이렇게. 그래서 가까이 온 현우를 딱 보고 나니까 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물어봤죠. 야, 너 왜 절로 가 미친놈아? 이렇게 물어보니 현우가 이랬습니다. 그때 권학이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갑자기 다 와갈 때쯤에, 그 갈림길 다 와갈 때쯤에 뒤를 돌아보더랍니다. 제가. 그러더니 막 약을 올리듯이 현우를 보면서 막 약 올리듯이 막 웃었대요. 근데 저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. 그러더니 제가 막 경사진 오르막길로 자기 혼자 두고 막 빠르게 앞질러 가더래요. 근데 앞선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현우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겁이 많이 생겼거든요. 얘가 혼자 남겨진 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서둘러 따라갔대요. 속도를 내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앞에 보이던 저희가 쓱 사라지고 없더랍니다.
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멈추고 뭐야? 애들 어디 간 거지?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 뒤쪽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. 분명히 앞질러 갔는데. 그래서 얘가 시겁해가지고 막 저희를 발견하고 막 달려온 거죠. 아무튼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이 이후로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. 물론 인생에서 기억이 날 정도로 손에 꼽듯 드문드문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모두 사실만 이야기했고요.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